그럼 저번에 숙제 낸 거 있죠? 그거부터 먼저 좀 어려우셨던 거 위주로 좀 볼게요. 저번 숙제 내드린 유인물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잘 나오는 애들 몇 개 있죠? 그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잘 나오는 거 몇 개.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페이지. 저번 나눠준 유인물 1페이지 끄시고. 자, 1페이지에서 그 손익계산서 내역에 점 3개 다 숙제 냈었죠? 점 3개. 네. 요거에 대해서 좀 해보면, 요건데, 이거 좀 시험에 잘 냅니다. 우리가 법인세가 환급된 거 있죠? 그거 출제 잘하거든요? 아, 요거예요, 요거. 요것 좀 같이 해볼게요, 여기. 문제는 읽어보셨죠? 네. 보면, 자, 전년도 법인세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고, 예, 그리고 납부하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상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서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별도 연금 없으면 다 현금 들어오고 나갔다라고 할 거예요. 납부했으면 현금이 네, 여기 300만 원 나왔겠죠. 분기로 따지면 300만 원. 네. 그리고 회사가 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됐든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세법. 자, 세법은 이거 현금으로 나갔지만 영원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맞죠? 왜 영원히 비용을 인정하지 않냐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돌려놓고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자본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본.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냐면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이걸 자본으로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사회 유출하고 기타 비교할 때 1번 유형이었잖아요. 1번 유형.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세법에서 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부당한 유출이니까. 그죠? 근데 몇 개는 부당한 유출이 아니지만 1번 유형이기만 하면 그냥 사회 유출을 하는 게 뭐 한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회 유출. 뭔가 부당한 유출은 아니지만 1번 유형이기 때문에 사회 유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세무조정은 일단은 세법이 비용이 줄어야죠. 그래서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정과금은 적당하게 뭐 법인세라고 하셔도 되고, 법인세 300만원. 네. 소득처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법인세는 국가한테 내는 거, 국가가 귀속자면 사유출은 다 기타 사유출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기타 사유출 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기타라고 하셔도 돼요, 이건 기타. 실제 업무에서는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 법인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기타 사유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업무에서 기타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알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들려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회계사를 처음 합격한 거예요. 합격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어떤 회사가 기타라고 처리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거 기타 사유출이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항의했더니 그 사람이 웃었대요. 거기 담당자 웃으면서 회계사님 처음 합격하셨죠? 어떻게 하셨냐고. 다 그랬대요. 처음 합격했던 사람들이 기타 세율로 해야 된다고. 기타나 기타 세율이나 똑같아요. 어차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 똑같아요. 영구적 처리. 우리 시험은 기타 세율로 하셔야 돼요, 이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점은 안 할게. 두 번째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건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략 어려웠던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략 어려웠던 거 위주로. 2번에 1번 숙제 냈었나요? 2번에 1번? 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냈던 것 같아요. 맞죠? 3번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해보면. 자, 장부. 이게 뭐냐. 여기에서요. 영업의 수익이래요. 회사가 영업의 수익 처리한 거죠. 이게 전기의 법인세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익이 없어야죠. 내가 많이 냈던 걸 돌려받는 게 이득이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맞죠? 그럼 당초에 우리가 손금불산입 됐던 게 환입되면 입금으로 하면 이중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이때 입금 불산입이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현금으로 3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회사는 차변에 현금 300만 원 잡았을 거고요. 이게 몇이지? 지울게요 이거. 자, 회사는 현금 300만 원 잡았을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수익이라고 할게요. 계정과금 의미 없으니까 법인세에서는 수익 300만 원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근데 세법. 결론을 여러분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니까 무조건 결론 외우셔야 돼요. 알죠? 네, 세법은 현금 300만 원 들어온 거 요거 입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맞죠? 영원히 수익으로 보지 않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냈죠. 자본이라도. 맞죠? 300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지금 세법이 수익이 적잖아요. 그럼 수익에서 빼야죠. 수익에서 빼니까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딱 보면 어느 한쪽이 자본 나오죠. 맞죠? 그럼 기타인데 일단 해볼게요. 뭐냐면 얘를 이제 오류 수정 분계를 끊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자본 300 늘어라. 대변으로. 그리고 장부는 수익 300 잡았지만 세법은 수익이 0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이렇게 대변 차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변에 수익이 있다라는 건 수익이 감소죠. 그럼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하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그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다는 얘기야? 난 어렵지 않은데. 그 기출문제 저번 숙제 내야 되잖아. 깜짝 놀랐다 그러네. 소득금의 조정 대표.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 3번. 그렇게 1분차로 지각해. 아니야, 네, 그럼 자본이 줄잖아요 여기, 그죠? 자본이 주니까 여기는 자본이 는 거고, 자본이 대변에 있으니까 한쪽은 자본이 늘고 한쪽은 자본이 줄었죠. 그럼 자본에 영향이 없으니까 기타. 맞죠? 뭐 부당한 유출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분들 법인세 환급 뭐 이렇게 쓰시면 돼. 대략 적당하게 계정 과목은 환급 300만원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죠. 알죠? 그래서 시험에 그냥 법인세 환급됐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입금불산 기타 하시면 됩니다. 알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좀 나오니까 할게요. 4번. 자, 4번 해보면 4페이지래. 4번 문제 4번. 자, 보니까요. 자, 자동차세를 과다하게 납부해서 돌려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세는 여러분들 송금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된 세금이 환급이 되면 이것도 이익이 없어야 되니까 입금으로 과세가 돼야 돼요. 맞죠? 송금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건 세금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환입이 됐었을 때 입금으로 과세해야 이익이 없는 거죠. 맞죠? 입금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송금으로만 인정받았으니까 세금이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동차세, 당초에 송금 인정받았던 세금이 환급이 되면 얘는 입금입니다. 입금.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지 않고 지방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과거에 미안하다고 국가가 이자를 쳐서 주는 거 환부이자라고 불러요.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영원히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금 불상입 항목이죠. 국가가 미안하다고 주는 건데 이걸 다시 입금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국가가 줬다 뺏는 거잖아 얘는. 맞죠? 자, 근데 장부가 어떻게 했냐면 모두 이자 수익 처리했으니까 다 그냥 수익 처리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장부는 현금 42만 6천 원, 42.6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이 42.6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세법. 자, 세법은 똑같이 현금이 42만 6천 원 들어온 거 맞아요. 맞죠? 이 중에서 수익은 얼마만 돼야 되냐면 자동차세 환급금만 수익이 돼야죠. 그죠? 당초에 입금 불산입 된 게 환급됐으니까 일단 입금으로 과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국가가 미안하다고 더 쳐서 주는 이자는 영원히 우리가 수익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 애 우리가 자본이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본 26,000원 이렇게. 그죠? 세무조정. 그럼 세법이 수익에서 빼야죠. 26,000원을요. 수익에서 빼니까 입금 불산이. 그죠?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뭐 지방세 환부이자라고 하시든 자동차세 환부이자라고 하시든 아니면 환급금 이자라고 하시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환부이자 26,000원. 그리고 얘는 어느 한쪽이 자본 나오잖아요. 그럼 기타예요. 이것도 증명하긴 할게요. 증명하면 자본이 26,000원만큼 세법이 많죠. 근데 수익이 그만큼 적어요. 수익이 감소해야 되니까 차변이죠. 9,000원.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면 이익이 그만큼 줄고 이익이 줄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줄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자본 감소, 얘는 자본 증가,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맞죠? 그래서 기타. 그래서 이렇게 오류수정 보기 끝났을 때 한쪽이 손익, 한쪽이 자본 나오고 기타예요. 기타 외우셔야 돼요. 넘어가요. 잘 나와요 시험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5번에 자 5번 자 5번에 여기 보이시죠? 법인세 등은 무조건 송금 불산에 기타 세율출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셨죠? 이거 그냥 법인세 여러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송금 불산에 기타 세율출 해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소득을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급여 이런 거 어렵지 않으시죠? 맞죠? 그리고 지급 임차료 대표이사 사퇴에 대한 거니까 상의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번에 세 번째 점도 넘어가기 아까 했으니까 입금 불산이 기타입니다. 이제 법인세 환급됐다라고 하면 됐고요. 7번도 뭐 어렵지 않으셨죠? 7번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8번인데, 자, 8번에서요. 그 8번 했나요? 숙제? 안 했어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설명드릴 게 없네. 다 거의 비슷한 애만 내죠? 그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 외워주셔야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출자 임원만 우리가 사택적 제공하잖아요. 사택적 제재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사택의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자 임원 제재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송금 불산이 출자 임원이 우리가 상여로 때리죠. 맞죠? 상여로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외워주실 건 우리가 사택 쪽은 출자 임원 제재. 나머지 우리가 그 주택 구입 자금은 다 제재인데 중소기업 뺀 나머지 그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 뒤에까지 계속 영향 줄 거예요 아마. 아시죠? 그거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오래간만이니까 해보죠. 자, 장부. 자, 별도의 언급 없으면 여기 있네. 여러분들 회사가 아예 그냥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했대요. 네. 그럼 회사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주식 30만 원짜리를 뭐 현금 100만 원에 팔았대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사례입니다. 그럼 회사는 여기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해서 자본으로 기록할 거 아니에요. 70만 원 이렇게. 맞죠?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요 70만 원. 이거. 자, 근데 세법은 이거 뭐 어떻게 봐요? 세법은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면 이거 실현된 거잖아요. 실현된 거니까 세법은 이 70만 원을 자본이 아니라 수익으로 봅니다. 그렇게 봐본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세무조정. 일단 세법이 수익이 많죠.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 넣어야 되니까 입금, 산입, 맞죠? 그리고 계정과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 하셔도 되고 대략 할게요. 탈락탈락. 그다음에 70만 원. 얘도 기타입니다. 왜냐면 한쪽 자본 나오거든요. 맞죠?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애들만 나오는 애들만. 그리고 10번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을 만한 게 얘예요. 얘입니다. 여기 보험 차익. 이건데요. 이거 냈었나요? 요거. 10번의 네 번째 보험 차익. 이거 좀 어려우셨죠? 뭐냐면, 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사 있죠? 우리가 회사라든지, 회사는 법인이죠, 법인. 자, 우리가 이것 좀 뭐냐면 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는 장부를 적어요, 안 적어요? 장부를? 적어요. 장부를 적는다라는 건 보험료를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되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화재 같은 게 나가지고 이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법인이랑 개인 사업자가요.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타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화재로 인한 거니까 이거는 입금이 아니겠네가 아닙니다. 왜냐면 당초에 비용으로 인정받았죠. 근데 얘가 화재로 멸실돼가지고 얘를 입금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당초에 세금만 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보험 차익을 원칙이 과세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화재로 인한 거라도. 아시죠? 그래서 얘는 입금으로 과세해버려요. 그래서 세무중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논리. 수익비용 대응이 원칙.
아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 되셨죠? 진도 좀 뺄게요. 유가증권의 평가해 보시죠. 여기 말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유가증권의 평가도 원칙이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원칙이 원가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주식은 먼저 사온 주식을 먼저 판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요즘에 특히 전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사온 주식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이 둘만 인정해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식에 대해서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총평균 쓸까요? 이동평균 쓸까요? 뭐가 좀 더 간편해요? 총평균하고 이동평균 중에. 총평균이 간편하죠. 한 방에 평균 내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무신고 시는 우리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 따라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갑니다. 이것만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신고는 똑같아요. 우리가 재고자산 다음 달 31일까지 최초 신고하고, 맞죠? 변경 신고는 이전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이전 3개월까지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임무 변경 시 평가 방법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하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인 총평균법을 세법에서 둘 중에 큰 것 따질 때 여기에 평균법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평균식이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은 개별적으로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식은 언제 산 주식이고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샀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은 개별법도 쓸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세요. 말 문제. 여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은 주로 시험에 잘 내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말 문제로 내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실기 때 잘 나오는 자, 여기 뭐냐면 외화자산 부채 평가입니다. 여기가 실기에서 출제가 좀 은근 됩니다. 출제 빈도로 따지면 10중에 5는 돼요. 보시면 일단 했었는데 여기 자, 우리 시험에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기에서요. 그래서 버리시고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평가할 때 외화환산 이익이나 외화환산 손실이라는 계정하고 잡죠. 그죠? 잡았을 때 원칙은 불인정이에요. 그때 회사가 저 기준율,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그 우리가 매매 기준율이라고 했었죠.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라고 해서 매매 기준율 평가 방법을 저 이거 쓰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자, 여기는 일단 말문제고 말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손익만 법인세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손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 선급금하고 선수금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나 의무지 돈을 제공할 권리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화폐성인 얘네들은 여러분들 실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항상 화폐성, 비화폐성은 그 자산 자체로 100% 돈 받을 권리가 있냐 없냐, 그렇죠? 그 부채 자체로 100% 돈 지급할 의무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라고 썼잖아요. 다 여기들 보시면 얘네들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자체로 100%돈 받을 권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폐성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주로 시험이 많이 되는 건 선급금하고 선수금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외환 회계에 대해서 작성해야 될 서류가 여기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이 명세서입니다. 얘는 난이도가 5 아니면 9예요. 5 아니면 9. 어렵거나 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다 꽤나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자, 이거 입력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을지인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건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하고 손실을 구하는 메뉴입니다.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을 구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가 여기 외화 종류의 자산과 부채 있죠. 네, 여기는 당연히 화폐성이기 때문에 비화폐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외화 종류는 키보드에 F2를 클릭하면은 내가 어떤 환율을 쓰는지가, 어떤 통화를 쓰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마치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그 해당 뭐 일본이면 뭐 JPY 이렇게 불러 US 달러 이런 거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자산이면 위쪽에, 부채면 아래쪽에, 아시죠?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일 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외화금액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금액 입력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10,000를 차입했다. 그럼 여기에 $10,000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얘가 말 그렇게 어렵습니다. 보시면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여기에 장부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부가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해하시냐면 그럼 장부에서 평가한 환율이군요, 이게 뜻이 아닙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세법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을지가 세법상 화폐성 외환산 이익이나 손실 구하는 곳이라면서요. 이건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그 논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애예요. 이 아래에 있는 거 물론 제가 적긴 했습니다. 저도 여러 FM대로 설명해야죠. 맞죠? 결론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환율을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가금액 있죠? 이 평가금액은 뭐냐면 세법상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해야 될 환율이니까 그게 매매 기준율이 되겠죠. 매매 기준율.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 내지는 외화환산 손실이 떠요. 아시죠? 근데 좀 이따가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플러스면 환산 이익입니다. 플러스면 부호가. 근데 마이너스면 환산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뒤에 띄워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과 세무 조정은 세법하고 장부와의 차이를 해요? 아니면 세법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와의 차이를 해요? 조선말. 세무 조정은 세법하고 장부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법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하고 장부 자체, 장부에서 한 것의 차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세법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하고의 차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는 지금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별도로 문제 풀고 설명할게 다시.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인데요. 뭐냐면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우리 시험에 통화선도 수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됩니다. 여기는 거의 고급 회계 우리가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에. 그래서 여기 통화선도 수학 무시하시고 여기 환율 조정차 대등 값인데요. 여기가 뭐 하는 메뉴냐면 여기가 우리가 세무조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무조하는 건데 보시면 자, 일단 이쪽은 출제를 못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인데 우리는 평가를 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으면 의심이 많네요.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단기 중에 우리가 채권, 자산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걸 낼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손익금 해당액은 이건 어디에서 불러보냐면 이거 불러요.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입력할 게 없어요. 얘는 입력할 게 없어요. 알아서 불러오거든요. 요게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과 외화환산 손실입니다. 자, 그걸 컴퓨터가 불러와요. 불러오고요. 그 다음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3번 회사 손익금 계산이 보이시죠? 이 말은 회사가 장부의 올해 연도 말에 외화환산 이익과 외화환산 손실 적은 것에 퉁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자, 법인이 장부에 외화환산 이익을 적은 건 평가 이익 적은 거죠. 그죠? 그 평가 이익은 플러스로 입력하시는 거고요.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일단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익조정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 회사 손익금 계상액이 회사가 계상한 외화환산 이익이나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이나 손실입니다.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해줘요. 알죠? 플러스면 우리가 입금산입 유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면 송금산입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고 실제 문제 풀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하나 다 하겠습니다. 알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 무시하시고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교재 피시죠? 일반 교재. 자, 일반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462페이지. 일반 교재 462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일반 교재 462페이지 펴주시고 자, 거기 462페이지에 11절 여러분들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회차 적으시면 되겠죠? 회차? 제가 항상 불러드리는 거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462페이지에 적으시면 돼요. 좀 나왔습니다. 시험 요렇게
다 적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463페이지. 463페이지. 보시고요. 회사는 여러분 401번 들어오실게요. 무궁이 들어오시고. 자, 우리 463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보겠습니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463페이지에요. 자, 주식회사 무궁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회사는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했대요. 우리 회사가 저 매매 기준율로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했으니까 이건 제대로 한 거죠. 그죠? 자, 근데 밑줄 좀요. 세 번째 줄에 회사는 기말에 대고객 외국 매입률로 평가를 하였다. 밑줄 치시고. 그럼 거기 대고객 매입률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고객 매입률에다 거기 밑줄 방금 밑주신 거 있죠? 거기 대고객 외국 매입률에다 적으시면 돼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환율이라 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환율.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환율.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환율.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환율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한 마팅이 같죠? 저 매매 기준율로 할게요 라고 해놓고 대고객 외국 매입률이라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환율로 올해 연도말 평가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럼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여기 회사에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회사의 외화자산 부채 내역 보시고 요 과목이 화폐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화폐성이 아니라 비화폐성이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 대여금하고 단기 차입금은 화폐성 자산 부채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겠죠? 그죠? 얘네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갈 권리하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100%. 예. 자, 그러면 장기 대여금부터 먼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언젠진 몰라도 내가 미국이 USD는 미국 $10,000를 빌려준 거예요. 언젠진 몰라도. 그리고 $10,000를 빌려줬을 때 그 당시에는 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고객 외국한 매입률 있죠? 요건 뭐냐면 장부에서 평가한 환율이잖아요. 맞죠? 요거는 장부에서 평가한 환율이고요. 마우스가 더 빡시네. 장부에서 평가한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의 매매 기준율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환율이죠. 세법 환율대로 할게요. 그럼 세법에서 이렇게 하겠죠. 야, 회사야, 너는 기말에 왜 1,100원짜리를 1,200원으로 평가했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대고객 매입률 인정하지 못한다.
1,100원짜리는 1,150원으로 평가하는 게 옳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서식을 들어갑니다. 서식을 들어가시면 법인 조정에 여기 있죠. 이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장기 대여금이니까 자산이잖아요. 여기에서 F2번을 누르셔서 그게 어떤 통화인지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 통화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 미국이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USD라고 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외화 금액은 뭘 적으시는 거냐면 말 그대로 그 외화 $10,000 빌려줬죠. 당초에 그 $10,000 적으시는 거예요. $10,000. 만. 뒤에 있는 소수점 두 자리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을지라는 건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하고 손실을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 장부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부가 평가한 환율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아셨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그럼 세법에서는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아이고 좀 지저분한데 장부에서는 여기 1,100원 있잖아요. 당초에 빌려줬을 때 1,100원이었는데 얘를 1,200원으로 평가를 했죠. 맞죠? 이건 장부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요거 인정 불인정. 대화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건 생일이에요. 맞죠? 예. 여기서 뭐 다른 얘기는 아니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많이 싫어해요. 주지 마요, 제발. 농담이고. 되셔요? 그럼 이건 세법에서 장부가 이렇게 평가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 상환율은 1,200원 평가한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1,100원으로 여전히 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회사가 평가한 환율이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평가 환율이에요. 아시죠? 그럼 얘는 1,100원인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100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얘도 소수점 4자리 무시. 이렇게 하시면 컴퓨터가 $10,000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요. 요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평가액이 되겠죠. 맞죠? 이상한 환율 평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대로 평가한 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 7번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말의 평가 환율이에요. 그럼 다시 깜짝이야.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법이 뭐를 인정하냐면 기말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걸 인정을 하겠죠. 얘를 인정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말의 매매 기준율을 적으시면 되겠죠. 세법은. 그죠?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평가 금액은 세법상 올해 기말에 평가하는 환율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매매 기준율이잖아요. 여기가 1,150원이 되겠죠. 되셨죠? 그럼 이 50만 원이 뭐냐? 이게 뭐냐면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이나 손실이에요. 맞죠? 자, 이거 보실게요. 설명을 굳이 드리면 처음이시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얘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가 이상한 환율을 평가했다라는 문제 나오면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걸 하나씩 분개 끊어서 해볼게요. 분개 끊어서. 분개를 끊으면 자, 분개 끊으면
분기가 끊으면 보이시나? 자, 그러면 세법. 자, 장분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장부당 세법. 자, 그럼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빌려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줬을 당시에는 장부도 장기 대여금 1,100만 원 잡았겠죠? 응? 왜냐면 빌렸을 때는 $10,000 곱하기 1,100원이었으니까. 맞죠? 장기 대여금 1,100만 원, 현금으로 빌려줬다라고 하면 현금 1,100만 원. 되셔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세법도 이건 똑같죠? 빌려줬을 때는 이거 똑같잖아요. 오케이? 응. 자, 근데 얘가 이제 12월 30일 됐죠, 올해. 12월 31일에 자, 장부는 어떻게 했냐면 요 $10,000에 대해서 얼마로 평가했냐면 얘를 1,200원을 곱해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평가액 있죠? 장부상 평가액은 $10,000 곱하기 1,200원이니까 얘가 1,200만 원으로 평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장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장기 대여금 100만 원 늘렸겠죠? 장기 대여금이 1,200만 원 평가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만큼 채권 받을 게 늘었네. 아싸 기분 좋아. 환산이 적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가 녹화하는데 안 따라줬는데? 그래서 죄송한데 안 났어요. 이게 외환산이 요거는 우리 회계 1급이에요. 회계 1급. 한산 2 예, 100만 원만큼 올려줬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1,150원 얘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10,000 곱하기 1,150원이 이게 세법상 평가액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세법상 평가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1,150만 원이 돼요. $10,000 곱하기 1,150원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세법은 1,100원이 1,100만 원짜리가 1,150만 원 평가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장기 대여금 네, 여기에 장기 대여금 50 올려주고 50 올려주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 50만 잡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세무조정 12월 30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왜 나오냐면 여기 이게 수익이잖아요. 외환산이 수익이죠. 장부는 수익 100 잡았죠. 근데 세법은 수익이 50이어야 되잖아요. 50이니까 세법이 수익이 적어져. 수익에서 빼야죠. 그럼 수익에서 빼는 걸 뭐라 불러요? 세무조정. 그렇죠. 입금 불산입. 맞죠? 입금 불산입이고 그냥 외환산 이익. 맞죠? 이제 이익을 할게요, 여기. 50만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이 자산이 적죠. 장기 대여금이 장부는 여기 100이지만 세법은 여기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이 줄어야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적은 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맞죠? 그래서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돼요.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여기 돌아가서. 그러면 이 50만원 있죠? 이 50만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세법상 외화 환산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 항상 이거는 이 50만원 자체를 여러분들이 세무조정하시면 그냥 세법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를 비교한 거예요. 그건 세무조정이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세법상 외화자산 부채 기말 평가이익하고 평가 소시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 아셨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 거 여기였죠.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질하면서 여러분들. 자,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얘 자체를 세무 조정하면 난리 나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난리 난다. 자, 들어가십니다. 갑지. 갑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을지는 잘 하시거든요. 네, 무조건 을지 자체를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은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가하는 거지 실현된 거 아니니까.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단기 손익금 해당액이 요게 세법상 평가액이다라고 했었죠. 이게 환산이익이면 플러스인 거고, 세법상 외화환산 수익이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예요. 방금 외화환산이 50만 났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회사의 손익금 계상액이 장부에서 평가한 거라고 했죠. 장부에서는 평가이익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똑똑. 장부에서 평가이익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적었어요, 여기. 장부에서 여기 외화환산이 100만원 적었단 말이에요. 맞죠? 요게 핵심이에요. 장부에서 외화환산이 100만원 적었으니까 100만원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핵심, 요게 핵심. 그래서 여기 회사 손익금 계상액에 100만원을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는 분명히 외화환산 이익 100만원 적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 평가 을지 자체를 세무조정 하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단지 세법상 외화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구하기 위한 메뉴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를 많이 못하세요. 잘. 되셨죠? 그럼 회사가 여기에 외화환산 이익 적었으니까 플러스 100만원 하시면 되겠죠? 손실로 했으면 마이너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 100만. 네, 조심하실 건 우리가 여태까지는 얘가 장부고 얘가 세법이었죠, 위치가. 근데 얘는 지금 요게 세법이고 요게 장부입니다. 그럼 장부를 세법으로 맞추려면 평가 이익이 50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조정 등록 누를게요. 조정 등록 누르시는 거예요. 호이.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 방금 요거였잖아요. 세무조정 요거.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요거니까 차감 조정이 와야죠. 그래서 알아서 컴퓨터가 여기 차감 조정이니까 요쪽에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잊었죠?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외화. 그럼 우리가 지금 외화 자산 환산 이익, 이게 환산 이익이 평가 환산 이익이 이게 그냥 외화 평가 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얘를 입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이 마이너스 유보 처리함 그 뜻이잖아요. 그럼 얘가 맞는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알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을지 해볼게요. 을지래. 이제 단기 차익금이 단기 차익금. 자, 단기 차익금 해보면 그럼 단기 차익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일단 단기 차익금도 여기 을지 들어오시고 자, 그럼 단기 차익금은 부채니까 여기 아래쪽 부채란에 적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여기에서 F2번 JPY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본 거. 외화 금액은 20만 N 빌렸죠? 20만 N. 여러분들이 이해되셨다면 여기에 얼마 적어야 돼요? 그렇죠. 11.5원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14원으로 평가한 거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환율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11.5원으로 세법은 장부를 평가하겠죠. 그렇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부상 평가에 여기가 11.5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평가는 세법상 올해 연도 말 환율 적용한 거. 그게 얼마예요? 13.7원 거죠. 13.7원이 맞잖아. 기말 매매 기준율. 예.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4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쉬운 문제는 진짜 쉬운데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이게. 자, 해보면 여기다 해볼게요. 해보면 이게 장부, 요게 세법. 그럼 세법은 현금으로 빌렸다라고 하면 현금 처음에 230만 원이 되더라고 아까 보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단기 차익금 230만 원 적었을 230만 원 적었을 겁니다. 그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 배워가는 아가 수준에 지금 아까. 그죠? 그죠? 아가를 비웃으시면 안 돼. 지금 저런만 뛰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근데 이제 12월 30일 날 됐어요. 그럼 12월 31일 되면 우리가 세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초에 20만 N 빌렸죠. 거기에 기말의 매매 기준율인 13.7원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274만 원으로 평가가 돼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230만 원의 단기 차익금이 274만 원으로 평가가 되니까 그럼 단기 차익금 올렸겠죠? 그죠? 단기 차익금 44만 원만큼 올렸겠고, 맞죠? 그 다음에 부채가 늘었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기분 나빠. 우리가 갚을 게 는 거니까 외화 환산 손실 적으시는 거잖아요. 오케이? 되세요? 요거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이니까 이건 세법상 외화 환산 손실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환산 이익은 플러스 환산 손실은 마이너스로 여기서 처리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쪽에 부채 쪽이 마이너스 44만 원은 우리가 세법상 지금 하는 단기 차익금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위쪽이 아까 했던 세법상 외화자산의 평가 이익이고 얘가 평가 손실이죠. 그럼 이 둘을 퉁치면 플러스 6만 원일 거잖아요. 플러스 6만 원. 이해되세요? 이 퉁친 걸 어디서 보여주냐면 여기 환율 조정자 대등값지 가보실래요? 가면 이렇게 6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플러스 6만 원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퉁친 걸 여기다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 손익금 계산을 퉁친 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얘도 해볼게요, 같이. 그럼 여기다가 해보면
아시는 분 계신가? 아이패드 잘 쓰시는 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시는 분 없어요? 아, 짜증나.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울게요. 그럼 세법은 이거 초록색, 아니, 파란색으로 하면 세법은 20만 달러 곱하기 14번으로 평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얘로. 유튜브 찾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좀 빨리 익숙해지게 해서. 그러면 이게 계산하시면 280만 원으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장부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장부는 외화 환산 손실